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 연사 강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연사분은요,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십니다. 18년 압구정동 터줏대감이자 프렌치 노포 라미띠의 셰프님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강연 후에 좀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적어주시고 있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띠의 장명식 셰프님, 네, 올라와 주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장명식 셰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거를 잘하고 있어서 하거나 어떻게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제 어떤 지금까지 흘러온 요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요리를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저 아나운서님과 함께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그걸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하수도 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계획공학과를 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도시계획공학과가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립대에 도시계획공학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일단 대학은 실패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고향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 여러분도 시골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하면서 다시 대학에 꿈을 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에 주방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서비스 정도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주방에 일손이 부족해서 주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칼을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칼이 낯설지 않고 보통 칼이라는 건 잡으면 되게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머니들이 주방 안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감자를 어떻게 깎냐면 이렇게 사과처럼 깎는 게 아니고 칼을 이렇게 치면서 돌려깎기 감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보통 접시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능숙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가서 쪼르니까 조금씩 한 2, 3개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어떤 길이 있나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학교가 경희 호텔 전문대하고 경주 호텔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호텔 조리가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희 호텔 전문대를 가봐야겠구나 싶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그쪽으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문대 진학을 위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70년생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영장이 나오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하던 그 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돼서 그래도 군대 안에서도 그 꿈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경희호전 말고도 경주호텔학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를 경주호텔학교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알아봤더니 그렇게 뭐 대학 시험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어랑 일반 상식 두 가지 시험만 보고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있고 전에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캐보니 굉장히 그 역사도 오래됐고 실제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호텔학교를 군을 제대하고 준비를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도 그렇게 쉽게 그쪽을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들어갈 때도 한 경쟁률이 한 7대1 정도는 되더라고요. 운 좋게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하게 됐어요. 거기는 약간 어떤 데냐면 뭐 프랑스 꼬르동블루나 미국의 CIA 같은 그런 학업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바로 또 운 좋게 조선호텔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1995년도, 94년 12월에 운 좋게 공채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부터 호텔 생활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요리사로서의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요. 그리고 11년을 호텔에 근무하고 2006년에 나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2006년에 독립을 해서 레스토랑을 그때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캐주얼 레스토랑을 하나를 더 했어요. 제가 처음에 하던 곳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캐주얼 레스토랑 하나를 더 만들었고 하다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거기 메인 셰프하고의 좀 갈등이 생기면서 그 캐주얼 레스토랑을 다시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그 스테이크 전문점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고 제가 또 너무 그 두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힘이 들어서 그 시점에서 제 후배한테 호텔에 있던 후배가 지금은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는 프렌치 레스토랑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사 생활하면서 가장 그 기뻤던 순간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분도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미쉐린이라는 그 평가가 들어와서 첫 해에 원스타라는 그 스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또 2년 연속해서 그걸 받았는데 사실 요리사로서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미쉐린에서 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더 많은 바람이 있다면 하나하나 더 올리는 게 바람인데 사실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하나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 뭐 하드웨어라든가 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직원들 섭외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면에서 개인은 사실 좀 힘듭니다. 지금 한국의 투스타 이상의 레스토랑을 받은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 후원이 있거나 원스타도 거의 한 80%가 다 그 자본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 그 포크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스토랑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사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실 오셔서 식사하면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조금 일찍 도착해서 지금 앞에 강의하신 진정성 그 대표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28개월 만에 그 수치 매출을 뭐 100억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물론 저희도 사회 자선 사업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도 되게 중요하고 그 매출이 있어야지 임대료도 내고 직원 월급도 줘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저희는 좀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강의하신 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마인드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저도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인스타란 그 SNS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스타라는 SNS를 할 때 저는 되게 힘든 점이 뭐냐면은 그 인스타 계정이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거기다 글을 쓸 때 표현하는 게 제 3인칭 시점에서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를 상대방이 촬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마치 글을 쓸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죠. 제 자신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100% 솔직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글을 그 SNS상에 올린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저도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좀 배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자리에 그리고 초대해 주신 그 대표님한테도 좀 감사한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그리고 그 주최 측에서 준비한 내용과 함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긴 관계로 앉아서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이제 거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소한 질문도 해주셔도 돼요. 얼마나 특이해요, 또 저희가. 그쵸? 미슐랭 원스타라는 것도 받기가 힘든데 이력도 되게 특이하시고요. 그쵸? 그리고 또 프렌치 레스토랑이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살짝 받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조금 생소하죠? 생소하시니까 아무래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또 질문이 나오시면 그냥 바로바로 이제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이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미띠에를 경영하신 지가 13년 맞으시죠? 또 그리고 요리를 하신 지는 한 20년 이상이 되셨는데 현재 이제 오너랑 또 셰프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혹시 이제 셰프님만의 이제 경영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지금 제 위치가 물론 90%는 셰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끝나고 나면 키친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당장 저녁에 오시는 손님들 서비스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이 레스토랑 경영이라는 거를 작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어서 어떤 제 기준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 주변에도 돌아다녀 보지만 한 2, 3년 전에 집 근처에서 되게 맛있게 먹은 식당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가보면 또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손님이 거의 바글바글 할 정도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럴 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왜 없어졌을까 여기는?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안 가게 된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저도 재방문을 했어야지 이 집에 어떤 정확한 철학이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우리나라 참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이 변화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레스토랑 운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결국 레스토랑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에 오시는 분도 사람이고, 손님도 사람, 요리하는 사람도 사람,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사람.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첫 번째,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고가의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뭐 점심 같은 경우는 55,000원에서 최대 83,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 저녁에는 기본 15만원에서 18만원 이 정도 주류를 제외하고 그 정도 가격대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해줘야지 이분들이 계속 저희 집 레스토랑을 방문할까요? 저희가 막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호텔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오게 하려면 결국 음식만 줘서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 이 집에 올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람인데, 요리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맛있게만 해주는 거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질만 있다면. 근데 그 이면에 음식도 맛있어지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 굽고 맛있는 소스와 함께 주면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음식을 낼 때 마지막에 양념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마지막 음식이 손님 앞에 나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지. 여기 외식업 하시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계량화된 레시피에 의해서 무조건 만들어서 음식을 던져주면은 그게 첫 입맛은 맛일 수 있지만 나가면서까지, 그리고 나가서 저녁까지 그 집 음식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 음식이 생각나는 집이 몇 군데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렇다고 저희가 100% 그런 음식이라고는 자부하진 100% 보장을 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저희 구성원들 모두 다 같이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출근할 때 작은 자존심 하나까지 다 버리고 오라고. 왜냐하면은 여기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 손님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뭐 여기 너희들이 아티스트도 아니고 여기 뭐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정말 좋은 재료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첫 번째 염두에 두고 요리를 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아까 또 뭐 진정성, 카페 진정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님을 위하는 이제 음식에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새 이렇게 막 트렌드가 계속 변하잖아요. 시시각각 이제 요리가 막 이거 좋았다가 저거 좋았다 여러 가지씩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나 이제 프렌치 클래식 퀴즈인, 이제 프렌치 클래식 퀴즈는 이제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계속 하나의 요리만을 고집하신다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즘에 어떤 화두가 되는 게 트렌디함과 그 다음에 가성비, 이런 게 가장 큰 아마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큰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파인다이닝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성비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층들이 소비하는 그런 카테고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2, 3만 원의 가격차 때문에 손님들이 어떤 편중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쪽 분야는 아마 굉장히 더 심할 것 같아요. 트렌디함이란 게, 제가 지금까지 외식업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제 친구도 이 프랜차이즈를 하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는데 그 친구도 뭐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생각도 사고도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트렌디함에 끌려다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맛있는 토마토 소스와 좋은 식재료 그걸 고집하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10년이 넘게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뭐 100억, 200억대의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트렌디함이란 게 과연 10년, 20년 갈 수 있을까요? 트렌디함을 정말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소규모의 점주들은 과연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란 거는 절대적으로 계속 발전만 하지 않아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파인다이닝 카테고리도 분자 요리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파리에 가면은 샹들리에 밑에서 옛날 조리법으로 하는 레스토랑들이 건재하게 살아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퀴진을 더 성숙시키고 잘하는 젊은 셰프도 많아요. 하지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트렌디함만 보고 간다면은 생명력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100% 제 견해고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가장 큰 외식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식재료의 퀄리티와 유통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택배를 다 받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은 뭐 대충 파악해도 반 이상이 냉동 제품, 뭐 건재료 이런 걸 유통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 20개만 있어도 거기에서 정말 좋은 식자재가 유통이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틈새 시장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까 요 앞전에 강의하신 진정성 거기 제가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카페는 저는 단순한 카페라고 생각하겠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커피 하나라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고 새우 하나만 해도 각 나라에 수입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새우 하나만 잘 골라서 써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는데 새우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소스 뭐 여러 가지 해물 뭐 이런 요리에 다 들어가는데 그 새우 하나만 좋은 걸 써도 사람들한테 다르게 인식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친구는 그 새우만 한 컨테이너를 사버려요. 한 컨테이너 몇억 원씩 사가지고 그걸 자기네 점주들한테 정말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뭐 몇 프로치 하는 건데 심한 데는 한 20%까지 유통 마진을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본사나 그러니까 소비자도 만족을 못하고 점주들도 만족을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식자재를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어떻게 저희가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그 프랜차이즈든 레스토랑이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모든 한 7, 80%의 제품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노지에서 자라지 않는 식자재들의 뭐 영양소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나 맛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요. 트렌디함은 조금은 천천히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맞아요. 요새 그 트렌디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장인 정신으로 하나를 또 우직하게 하는 분야나 또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라미띠에만의 차별점이 뭐 장인 정신, 트렌디함을 조금 따라가지 않고 장인 정신 그 외에 혹시 뭐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 좌석이 의자 수로 22석이에요. 근데 공간은 5테이블이에요. 그럼 5테이블이면
2명씩 오게 되면 풀로 채워도 10명. 그냥 저녁에 그리고 그 테이블이 다른 시간대에 더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는 그날 예약하신 분의 자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 많이 받아 22석인데 그런 날은 1년에 뭐 한두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명에서 한 16명 정도를 음식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8명이에요. 8명. 저까지 9명이 있어요. 물론 뭐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하루 근무 인원이 6명에서 7명, 8명 이 정도 돼요. 예약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일단 뭐 6명이 근무해도 18명이 오시더라도 한 사람당 3명이에요. 3명. 한 명이 3명을 커버하는 거예요. 손님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단은 좀 다른 대중 레스토랑과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저희가 좀 모토로 세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일날에 온다든가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에 많이들 오세요. 그런 게 일단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오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언제든 이분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그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가진 어떻게 보면 임무이고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항상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앞에 레스토랑 가서 이벤트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과 공간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런 강연 자리에 오는 것도 정말 시간 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저도 많이 하지만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많은 시간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식사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가족끼리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식사를 해요. 그럼 2시간 반 정도에 물론 그 사이에도 스마트폰을 해요. 하지만 2시간 반 정도를 눈을 마주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식사하면 한 20-30분 같이 밥 먹고 그 중에 또 식탁에서 아빠도 애도 스마트폰을 해요. 그러면 20-30분 지나면 또 각자 흩어지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면 그래도 스마트폰을 못 보잖아요. 앞에 있는 분하고 2시간 동안 어찌됐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레스토랑이 그런 문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감동을 준다면은 그게 조금 더 특별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계속 무거운 질문을 드렸다면 좀 더 가벼운 질문을 하자면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직접 이제 셰프님 레스토랑을 방문을 해서 음식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소스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음식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항상 메뉴를 할 때는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는 항상 너무 고민이 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 굴레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좀 그냥 대중적인 레스토랑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제 고민 그만하고 곰탕 정말 맛있는 거 잘 끓여서 한 10년 20년 내 아들까지 사업하고 장사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새 메뉴를 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나 정말 맛있다라는 그 정말 진정성 있는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도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의 그냥 쉽게 나온다기보다는 항상 고민을 하고 평소에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까도 여기 이렇게 한번 시간 나서 식사하실 때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럼 이런 데 와서도 뭐 재료가 있으면 또 고민을 해요. 이 재료를 가지고 뭘 해보면 어떨까. 근데 저는 프렌치라는 또 프렌치 클래식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 뭐 들기름, 참기름 못 써요. 저희가 쓰면 그 분야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가진 지금까지 지켜온 철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갇혀진 곳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크룩이라는 샴페인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메뉴 개발한 게 있는데 제가 막 찾다가 생선 요리인데요. 그걸 찾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생선 중에 조기라는 게 되게 맛있잖아요. 예. 뭐 물론 굴비, 조기 종류의 굴비는 너무 비싼데 그 정도까지는 못 쓰겠고 그러다가 방건조된 민어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민어조기가 우리나라 생선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 아프리카 쪽에서 잡히는 생선인데 물론 전 세계가 종류는 생선 다 비슷해요. 농어가 하면 우리나라에 잡힌 농어하고 유럽에 잡힌 농어가 좀 다를 뿐이지 뭐 종류는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어조기, 방건조된 민어조기를 가지고 그때 드셨죠? 네네. 그거는 이제 소스는 다르게 표현한 건데 거기에다가 보리 리조또랑 그다음에 스지로 콘소메를 뽑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스지를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거기다 모시조개 국물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거기에다 그 국물을 부어주는 요리였는데 일단 그 프랑스에서 오신 그 와이너리의 오너도 그거 먹고 되게 좋아했고 하여튼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되게 아주 짜릿한 게 있어요. 그 요리사들한테는. 물론 그게 뭐 홈쇼핑에서 100만 개가 팔려가지고 제가 막 20억 벌고 30억 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매출에 막 얘가 개발했다고 해서 그 달에 매출이 막 뭐 5천만 원 더 나고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그거 이면에 그런 것이 저한테 주는 기쁨은 또 그만큼의 값어치도 있고 어쨌거나 누구도 하지 않은 제가 만든 메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 것이 저를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역시 그 맛에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니까 그런 맛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간략하게 이제 프렌치 이제 음식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 정체성, 뭐 프렌치 레스토랑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뭐 구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탈리아 음식이나 이탈리아 푸드, 이탈리아 레스토랑 굉장히 익숙한데 프렌치 푸드, 프렌치 레스토랑 이런 게 좀 낯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어려워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프렌치 푸드, 프렌치 음식이 좀 더 대중화되고 또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지금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번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 프랜차이즈 특히 대표님들한테 권유해주고 싶은 게 파인다이닝에서 물론 맛이 식사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그러니까 특히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많이 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잖아요. 거기 가서 식사하실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니까 거기에서 그 음식을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하이엔드 시장에서 분명히 식사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정말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그냥 백반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뭐 곰탕도 사 먹고 돼지국밥도 사 먹고 다 좋아해요. 그런 거 사 먹고 저도 물론 공부할 일이 생기면 뉴욕도 가고 파리도 가고 홍콩도 가고 다 다녀요. 제가 막 너무 많은 매출이 있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프렌치 일단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이탈리아 요리가 더 많이 발전하고 좋아하냐면은 한국인 특성이 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면 요리를 뭐 국수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고 하여튼 면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을 주로 하는 이탈리안 요리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고 프렌치에서는 사실 면 요리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밀가루를 쓰는 뭐 요리가 나오긴 하는데 면을 가지고 하는 요리는 뭐 조그맣게 어떻게 뭐 표현할 수는 있는데 면을 주제로 하는 요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이질감이 느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코스 위주의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담동 쪽에서 파스타 하나에 3만 원, 5만 원, 비싼 거 7만 원, 8만 원 해요. 한 그릇에. 근데 저희 레스토랑 런치 코스가 5만 5천 원이에요. 7코스를 줍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레스토랑인데 비싸다고 얘기해요.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 가격. 1인당 내야 되는 가격과 3명이 와서 5개, 6개를 시켜도 1인당 가격 5만 5천이 안 되면 싸다고 생각을 해요. 한 디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프렌치는 아무래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그 음식 원재료에서 뽑아내서 소스를 많이 써요. 그런 게 이탈리안 요리하고 좀 다른 게 토마토 베이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맛과,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음식들은 너무 달아요. 너무 단 신맛, 단맛, 거기다 짠맛 맛 더 주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죠? 단짠? 단짠 이것만 잘하면 음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아, 근데 그거 너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TV 스타분, 그분이 단맛에 대한 왜곡 때문에 정말 소비자들이 너무 이상한 그 입맛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한식이 그렇게 달지 않거든요. 한식을 고서를 보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설탕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절대적으로 단 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도 어디가 식사해 보시면 달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뭐든지 다 달아요. 그런 건 되게 잘못된 것 같고, 프렌치도 대중화 시킬 수 충분히 있고요. 뭐 미국 같은 데서 번성을 하는 레스토랑들 가보면 베이스는 다 프렌치예요. 일본 가도 그래요. 프렌치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하는 레스토랑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약간 대중화 시키는 건, 일단 첫 번째는 가성비, 그리고 좋은 재료를 찾아와서 수익률만 좀 낮춰준다면은, 그리고 첫 번째 대중화 시키려면 거기에 일하는 전담 셰프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되고, 획일화된 레시피 가지고 하는 건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 100개, 200개의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한 3개, 4개 정도, 2개, 3개, 4개 정도까지는 어떤 카테고리만 잘 정하면, 뭐 약간 모던하게 음식을 한식과 약간 섞어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 설해마을 같은데 이탈리안 프렌치라는 레스토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탈리안 프렌치 이렇게 해놔요. 도대체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근데 한 80%의 메뉴가 다 이탈리안 메뉴예요, 결국은. 그리고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면을 팔아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에 또 자기네가 처음에 내세웠던 그 카테고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재료만 잘 가지고 한다면은 좀 더 대중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하고도 싶고 그래서 캐주얼 레스토랑을 열어봤는데, 가장 힘든 게 저희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했다가 무너지면 이 원래 하던 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작은 게 무너져서 내 것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시도는 못해요. 자본이 받쳐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아직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네, 저도 이제 셰프님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레스토랑 프렌치 이제 푸드를 먹어본 건데,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또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제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으로 조금 더 쌀 수 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프렌치가 대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중간에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이제 과감히 손에 들어주시면서 이제 저를 불러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끝나갈 시간이 돼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이제
그 보통 요즘은 이제 예술 중고등학교, 요리 중고등학교 막 나와서 그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커리큘럼을 밟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신 경우란 말이에요. 혹시 원래도 요리를 잘하셨나요? 소질이 있으셨어요? 어릴 적부터? 뭐 어찌됐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도 경상도라는 그 가정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요리할 기회도 없었고 뭐 요리하고 싶은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성인이 돼서 제가 요리했을 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어릴 때도 막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 봐요. 일단 제가 자란 환경이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혹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아,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리를 꿈꾸셨군요.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 꿈이 이제 나중에 마카롱집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리 혹시 소질이 없어도 이렇게 미슐랭 스타 같이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이제 훌륭한 예, 레스토랑 뭐 주인이나 아니면 마카롱집 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가능할까요? 숨겨진 재능은 누구도 모르죠. 네.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일단 네, 시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끊임없이 재료랑 이제 레시피에 대한 연구를 하면 훌륭한 마카롱집 사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저도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과 출신이신데 이제 요리사가 되신 부분을 보고 저도 좀 희망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명식 셰프님과의 이야기 질의응답은 맞춰볼까 합니다. 혹시 이제 셰프님 마지막 인사 혹시 드리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이렇게 능숙한 강사도 아니고 그냥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여라도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해 주신다면 그때 그 자리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라도 조금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은 네, 제가 감사합니다. 보장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나미띠의 장명식 셰프님과의 강연 한번 들어봤으면 큰 박수로 네, 감사 인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